재앙 수준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브라질 같은 국가를 예로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미국에도 좋지 않은 게 수입 측면에서 달러가 강해지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게 거꾸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성장이 저하되는 일본 같은 경우처럼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수출 측면에서는 달러가 강해져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안 팔리겠죠. 특히 미국의 상품을 사야 하는 이머징 국가들이 경제가 더 안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포기를 합니다. 구매량은 달러 강세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달러가 강해지면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 수출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는데, 반대로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가 되면서 이제 각 국가들이 자기를 살려고 환율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국 통화를 약세로 전환을 시켜서 유도를 해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썼는데, 실제로 일본이랑 뒤늦게 유로존도 따라가면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드리면, 달러가 강해지면 부채 부담이 증가하니까 내수로 성장하기가 힘들어지고, 엔화와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자신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니까 수출로도 성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중국마저 위안화 절하에 합류를 해버리니까 공멸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문제점을 짚은 게 이제 달러 강세랑 환율 전쟁인데, 실제로 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포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고, 또 G20 국가들 합의로 환율 전쟁을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숨통이 잠깐 트일 때 아까 중국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틈새에 지급 준비율을 내리고 위안화를 절상시켜서 이 숨통을 국제적으로 틔웠다고 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달러 약세 국제 공조라고 부르는 2016년 2월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서 합의한 상하이 합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결과로 2017년 말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달러랑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화와의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예시는 페트로 달러의 이야기를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유가인데, 이게 뭐 제1차, 제2차 석유 위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970년대 오펙이 원유 공급을 감소하면서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초래가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동시에 화폐 가치, 여기서 말하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잡으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생기니까 그 페드의 폴 볼커 의장이 금리를 이제 20% 부분까지 급격히 인상을 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죽어가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쳐내는 전략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금리를 올리니까 이 돈 흐름이 상대적으로 막히고 중소기업 도산하고 경기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국제 유가가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페트로 달러는 이제 달러에 비해서 이제 국제적인 영향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왜냐면 이제는 대비를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엔화인데요. 일본의 통화가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80년대 말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실제로 돌았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일본의 내수 파워가 약했고 수출 버블에 의존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일본 경기는 급락을 하게 됐고, 이후로는 달러와 이제 비교하는 목소리도 많이 잦아든 게 사실이고요. 세 번째 예시는 이제 유로랑 위안화를 드는데, 그 유로존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이제 뭐 독일처럼 수출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국가와 그리스처럼 이제 그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 사이 이 격차 때문에 이제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유로존이 위기 이후에 긴축 재정을 하다가 약세로 선회한 예시가 있고요. 오늘 찾아보니까 1.18 유로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유로가. 그리고 중국 입장 1.5 유로는 언제 거예요? 이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시기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 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을 하면서 계속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절상을 해왔는데, 이제 부채 위기가 터지고 이제 절상이 무색할 만큼 이제 경기가 불안해지니까 사실상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적인 통화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저자의 입장이었고요.
세 번째 파트는 이제 2017년에 달러 약세 공조와 성장이 어떻게 선순환할 수 있었는지, 특히 페드가 금리를 세 차례나 인상을 하는데도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기록한 것을 분석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는 성장이랑 금리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은 쉽게 얘기하면 투자 수익률이고, 금리는 대출금리, 특히 미국의 대출금리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 책에서는 잠깐 금융위기때로 돌아가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게 이 시장에 뭐 우리 옛날에 외환위기 전후했던 대마불사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깨진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죽은 후보다 이제 죽기 전에 살리는 게 더 쉽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개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스탠스를 이제 전환을 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잘못 썼는데 그 2008년도 기준금리가 0%인 거를 이제 2015년도 12월에 인상하기 전까지, 이 시기에 제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숫자를. 어쨌든 9년 6개월 동안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프 51을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2008년 12월 기준금리 0%, 그다음에 그 뒤에는 뭐라고요? 2015년 12월 금리 인상으로 제가 썼는데, 2015년? 네. 근데 시기는 9년 6개월이었는데 제가 앞에 있는 숫자들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2008년이면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힘들면 이제 패드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믿음이 생겼는데, 2016년에 4차례 인상하겠다고 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하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 시장이 불안해지고, 특히 중국이 되게 흔들렸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니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포기하면서 고학경제라는 말을 언급을 한대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산시장이 과열돼도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스탠스를 정리한 말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도가 이제 패드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구나, 아니면 속도를 훨씬 늦추겠구나라고 믿으니까 이제 2017년도에 급격하게 주식시장 같은 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성장이 금리 인상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파트는 이제 2018년도에 뭐가 달라졌는지 분석을 하는데, 또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미국의 성장과 미국 외의 성장으로 나누는데, 이 트럼프의 전략이 자국 내 기업들에게 감세를 해서 그걸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투자금을 미국으로 땡겨오는 전략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달러가 비싸진 달러 강세가 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가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고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의 성장이 미국 외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무역전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달러 강세가 이제 이머징 국가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성장은 부채로 기반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수가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외 수요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저성장되는 상태,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가 과잉되고 설비가 과잉되고 그 재고가 오히려 물건을 만들수록 부가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탈출구로, 여기서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품인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되는 신제품, 뭐 2010년도 애플을 위시한 뭐 스마트폰이나, 저는 한국의 비유를 듣자면 김치냉장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도 안 쓰다가 이제 집안에 항아리 넣는 그걸 어쨌든 만든 건데, 근데 결국에 중국의 돌파구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창출하는 IT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시진핑이 얘기했던 중국 제조 2025였는데, 이게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 전략이라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다시 미국 입장으로 오면은 미국의 경제의 70% 이제 내수 소비인데, 결국에는 그 미국민들의 실질 가계 소득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하지만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고용은 양호해졌고 실업률이 뭐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임금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실제 임금이 크지가 않으니까 소비 여력이 안 되고, 결국에는 부채, 특히 가계부채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는 미래소득 담보를 어쨌든 그 민간 쪽에 소비를 늘리고, 또 감세 혜택을 하면서 이제 재정 복잡폭을 크면서 이제 미래 세금을 담보로 이제 정부 지출을 어떻게 조절하는 전략을 썼는데,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시도 나오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중국이랑 마찬가지로 부채랑 재정 적자 증가에 기반한 소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하고요. 이제 각국의 입장은 이렇고 다시 중국과 미국의 관계로 보면은 미국의 소비는 결국에는 수입품을 구매하는 데서 나오고 이게 구조적으로 보니까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대지 저금통을 이제 좀 정치적인 언어로 좀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해결책이 다른 나라에 미국이 제품을 수출하겠다니까 중국이 사라 뭐 이런 전략인데 대신에 내건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예전에 그 일본이랑 무역 전쟁 하던 것과 비슷한데 위안화를 잘 사용해라 이게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의미고 또 중국의 내수를 키워라 이 루브르 합의 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조건을 내걸지만 중국은 아시다시피 부채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더는 부채를 늘릴 수 없어서 부채 대신에 이제 성장으로 이제 부채를 이제 커버할 만큼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중국 제조 2025는 미국을 반대를 하고 있고 결국 중국에게는 외통 수위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다시 성장 파트로 돌아오면은 미국과 미국 외의 국가들의 이제 성장 흐름이 차단되면서 내수를 키우려면 어쨌든 더 그 부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수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국의 환율을 계속 약세 해가면서 수출 경쟁률을 각자가 올리는 약간 군비 경쟁이랑 비슷한 흐름이 무역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있고요. 실제로 2018년 1월 말에 달러 가치가 저점을 꺾고 상승세로 즉 달러 강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그 미국의 성장도 반짝 호황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그 성장세가 꺾여가는 흐름이고요. 금리의 측면에서 다시 보면 미국이 이제 어쨌든 자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이제 속도를 조절하려고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는데 이 때문에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악재가 이제 더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도 여기서는 약한 고리로 예시를 들었고 아르헨티나나 터키, 브라질 쭉쭉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터키도 또 이번에 더 심각해져서 뭐 리라가 뭐 1달러에 뭐 7리라까지 올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인 상황에서는 이머징 국가들이 이제 수입할 여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공멸할 할 수밖에 없는 특히 2018년 4분기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 시장이 급락한 이유를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낙관론의 근거로 드는 게 2019년 1월 패드가 이제 다시 입장을 또 강경 입장에서 또 비둘기파 약간 온화한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역풍이라는 걸 언급하는데 이거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그 한두 달 전과는 또 입장이 되게 달라져서 성장의 측면에서는 미국도 이제 금리가 자기들이 인상하면은 자기들이 또 힘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을 선회를 했어요. 특히 무역전쟁 타결을 어떻게 뭐 연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했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외통수로 성장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쓸 수도 없는 게 이제 위안화가 절하되니까 자본이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한 외국 자본이 이제 빠져나갈 걸 우려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는데 금리 동결로 숨통을 트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 어쨌든 부채로 땡겨 쓰긴 하지만 이제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력을 감당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잠깐의 이제 숨통을 트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관론은 뭐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양보하는 즉 중국이 미국 물품 사주는 대신에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부분을 그 제약을 좀 덜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뭐 지금의 강경 스탠스에서 한 발 물러나는 그 방법을 꼽으면서 그래야 미국이 살고 중국이 살고 이머징 국가들이 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비관론을 또 짚어주는데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뿐 이제 추가적인 뭐 최소한 동결이지 추가 인하는 어렵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무역 전쟁이 다시 또 격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입장을 또 폈고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잘 됐다가 안 됐다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이분은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공조를 통해 낙관론을 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